13,000km.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그 숫자를 본 순간 장메이링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13,000km. 서울에서 베이징까지는 고작 900km였습니다. 상하이까지 1100, 광저우까지 2000. 한국의 새로운 미사일은 중국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중국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스크바, 런던, 심지어 뉴욕까지. 지구상의 거의 모든 곳이 한국의 타격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ICBM이다. 메이링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궁극의 무기. 그것을 한국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숫자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6시간 동안 한 잔의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이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새벽 3시 15분 베이징. 중국 국가안전부 지하 5층.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밀폐된 분석실. 두께 30cm의 강철 벽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는 외부와의 모든 통신이 차단되었고 출입구에는 홍채 인식 장치가 달린 철문 하나만이 존재했습니다. 그 안에서 단 한 사람, 24개의 모니터 앞에서 장메이링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38살 국가안전부 제2국 수석 분석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메인 스크린에는 여전히 한국나로우주센터의 생중계 화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30분 전 누리호라는 이름의 하얀 로켓이 거대한 화염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한국 아나운서들은 환호했습니다. 위성 발사 성공이라고 외쳤습니다. 평화로운 우주 개발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메이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로켓 발사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위성 발사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시험 발사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잔 7개가 쌓여 있었고 메이링의 눈 아래에는 며칠간의 야근이 남긴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계산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틀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발 틀렸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계산도 세 번째 계산도 같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13,000km. 그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메이링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눈을 따갑게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이 정보를 상부에 보고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긴급 소집될 것입니다. 미사일 부대의 경계 태세가 내려질 것입니다. 어쩌면 선제 공격까지 논의될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메이링은 책상 위에 붉은색 보안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전화기는 국가안전부 제2국장인 왕쟁거에게 직접 연결되는 한라인이었습니다. 한번 수화기를 들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들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안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14억 인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메이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투투하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신호음이 울리기도 전에 굵은 남자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장메이링, 보고하라. 왕 국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새벽 3시임에도 불구하고 또렷했습니다. 그도 잠들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이링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장님, 한국의 누리호가 ICBM 능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 국장이 숨 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침묵은 메이링에게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왕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한층 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사거리는 13,000km입니다. 다시 침묵.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메이링은 왕 국장이 그 숫자의 의미를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시안. 중국의 모든 주요 도시들 모두 사정권 아니었습니다.
6억 명 이상의 인구가 집중된 동부 해안 지역 전체가 한국의 타격 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추력은 300톤입니다. 우리 DF-41호보다 50% 강합니다. 왕 국장이 짧게 욕설을 뱉었습니다. 메이링은 10년간 그와 일하면서 그가 욕을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생산 능력은? 메이링은 삼킨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거제와 창원의 민간 공장에서 대량 생산 중입니다. 자동차 만들듯이 로켓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추정 생산량은 월 10기 이상입니다. 젠장. 왕 국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월 10기. 1년이면 120기. 3년이면 중국의 DF-41호 보유량을 추월할 숫자였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이라면 핵무기 개발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어 나를 운반 수단까지 확보한 것입니다. 왕 국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72시간 내에 한국의 재진입 기술 데이터를 확보하라. 이것은 1순위 임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좋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 72시간. 사흘. 메이링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사흘이었습니다. 그 안에 한국으로 들어가서 국방시설을 뚫고 최고 기밀 데이터를 훔쳐와야 했습니다. 불가능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장 메이링. 전화를 끊으려던 왕 국장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살아서 돌아와라. 죽어서는 안 된다. 알겠나? 그 말은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임무에 실패하면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메이링은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누리호가 하늘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얀 로켓이 구름을 뚫고 사라지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것이 동시에 그토록 무서운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이 메이링에게는 역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여권을 꺼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여권 붉은색 표지에 금빛 국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메이링은 그 여권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선족이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출신. 할머니는 한국 전쟁 때 북쪽으로 넘어온 실향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함경도의 작은 마을, 그곳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 언젠가 돌아가고 싶다는 소원. 할머니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할머니는 메이링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령아, 내 뿌리를 잊지 마라.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이제 메이링은 그 할머니의 고향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문자로서가 아니라 적으로서, 스파이로서, 할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나라의 힘을 꺾기 위해서 메이링은 여권을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노트북, 위조신분증, 긴급 자금,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와 어린 메이링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어린 메이링은 할머니 품에 안겨 웃고 있었습니다. 메이링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지갑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작은 속삭임이 텅 빈 분석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메이링은 불을 끄고 철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긴 그림자를 바닥에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또 다른 자신이 그녀를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새벽 3시 40분. 베이징의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메이링은 손을 들어 택시를 불렀습니다. 노란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서우도 공항입니다. 운전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미터기를 켰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100m에 비친 국가안전부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거대한 회색 건물은 새벽 안개 속에서 마치 유령처럼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메이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항공권 예약 앱을 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인천까지 가장 빠른 항공편. 오전 8시 30분 출발. 아직 4시간 반이 남았습니다. 손가락이 예약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메이링은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부르던 아리랑이 귓가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메이링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약 완료.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동시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왕 국장이었습니다. 단 한 줄. 72시간. 초 단위로 샌다. 실패하면 내 가족도 끝이다. 메이링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족. 연변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 왕 국장은 그들을 인질로 잡은 것입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택시는 공항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마천루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이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7번째 독자 우주 발사 능력국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동북아시아 우주 개발 경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메이링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우주 개발 경쟁이라니.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3,000km. 건드리면 쏜다는 뜻이군. 택시는 계속 달렸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이링에게는 단 7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임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48시간이 흘렀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장메이링은 긴 줄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홍콩 특별행정구 여권이 들려 있었고 여권 속 사진에는 짧은 머리에 뿔테 안경을 쓴 여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국가안전부가 준비한 위조 신분증이었습니다. 이름은 천리화, 직업은 무역회사 직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메이링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남자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들고 스캐너에 올려놓았습니다. 기계가 삐하는 소리를 내며 정보를 읽어드렸고 심사관은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몇 초가 지났지만 메이링에게는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사관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메이링은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관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입국이 허가되었습니다. 메이링은 여권을 돌려받고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공항 로비에는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로 붐볐고 천장에 달린 대형 스크린에서는 한국 관광 홍보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 부산의 해운대, 제주도의 한라산. 아름다운 풍경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지만 메이링은 그것을 제대로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까지 이동하는 동안 메이링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사이로 자동차들이 개미떼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들과 비슷하면서도 어딘가 달랐습니다. 건물들이 더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거리는 더 깨끗했습니다. 43분 후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사를 빠져나오자 서울의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11월 중순의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베이징만큼 건조하지는 않았습니다. 메이링은 지도 앱을 켜고 숙소로 가는 길을 확인했습니다. 명동 근처에 예약해둔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명동역에서 내렸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명동 거리로 나오자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음식점. 한글로 쓰인 간판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관광객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메이링은 그 거리를 걸으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명 처음 와보는 곳인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거리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들,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 심지어 신호등이 바뀌는 소리까지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길모퉁이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는 김치찌개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메이링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연변집 부엌에서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던 모습, 빨간 고춧가루가 묻은 할머니의 손, 그리고 할머니가 불러주던 노래.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그 노래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가가 촉촉해지곤 했습니다. 메이링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었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명동 거리가 내려다 보였고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메이링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암호화된 통신망에 접속해 베이징 본부로부터 전송된 파일들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파일 중에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 시설 위치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 대구의 미사일 부품 공장, 그리고 경남 거제의 의문스러운 시설. 거제 시설은 공식적으로는 조선소 부품 창고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중국 정보망은 그곳이 무언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위성사진을 확대해서 보니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이 보였고 그 옆에는 폐쇄된 것처럼 보이는 건조선거가 있었습니다. 메이링은 거제행 기차표를 검색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해 부산을 거쳐 거제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소요시간은 약 5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는 기차를 예약했습니다. 예약을 마치고 노트북을 닫으려는데 메시지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고 메시지는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메이링은 해독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메시지가 해독되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거제시 장평동 좌표 하나와 시간 하나였습니다. 오늘 밤 자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발신 위치를 추적해보려 했지만 이미 흔적은 지워진 후였습니다. 메이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명동거리에는 네온사인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그녀가 한국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누군가는 정보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 국정원이 그녀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메이링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무시하고 원래 계획대로 갈 것인가. 하지만 72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을 생각하면 모든 가능성을 탐색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최대한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메이링은 가방에서 작은 권총 하나를 꺼냈습니다. 외교 파우치를 통해 들여온 무기였습니다. 탄창을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걸어 허리춤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6시였습니다. 자정까지 6시간이 남았습니다. 메이링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자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13,000km라는 숫자, 300톤의 추력, 그리고 재진입 기술. 한국이 정말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한국을 미국의 방패막이 정도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가지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 사실이 중국을 두렵게 만들었고 그래서 메이링이 이곳에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습니다. 메이링은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점퍼와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11시 30분 메이링은 게스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명동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젊은이들이 술집과 카페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메이링은 그들 사이를 지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밤의 선택이 자신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정을 30분 앞둔 시각, 경남 거제시 장평동 해안가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좁은 길을 따라 장메이링은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5시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예상보다 훨씬 외딴 곳이었습니다. 메이링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지도 앱이 떠 있었습니다. GPS 좌표를 따라 200m쯤 더 걸어가자 거대한 철조망이 나타났습니다. 높이가 3m는 좋게 되어 보이는 녹슨 철조망 너머로 거대한 구조물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크레인과 철골 빔들이 어둠 속에서 괴물의 뼈대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폐조선소였습니다. 20년 전 부도로 문을 닫은 후 그대로 방치된 곳이라고 정보 파일에 적혀 있었습니다. 철조망에는 출입금지 경고판이 붙어 있었지만 이미 녹슬어 글자가 희미했습니다. 메이링은 주변을 살피며 철조망의 끝을 따라 걸었습니다. 50m쯤 가자 누군가 철조망을 끊어놓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구멍은 사람 한 명이 겨우 통과할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메이링은 가방을 먼저 밀어넣고 몸을 낮춰 구멍을 빠져나갔습니다. 철조망의 날카로운 끝이 그녀의 점퍼를 긁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철조망 안쪽은 더욱 황량했습니다. 쪼개진 콘크리트 바닥 여기저기에 잡초가 자라고 있었고 부식된 철판들이 바람에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메이링은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좌표가 가리키는 지점은 조선소 중앙의 거대한 건조선거였습니다. 배를 만들던 거대한 구조물이 어둠 속에서 유령선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걸어가는 메이링의 발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건조선거 바닥에 도착했을 때 메이링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의 일부분이 다른 곳보다 깨끗했습니다. 마치 최근에 청소를 한 것처럼 먼지가 없었고 그 중앙에는 사각형 모양의 금속판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손전등을 비추자 금속판 모서리에 작은 키패드가 붙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숫자를 입력하는 장치였습니다. 메이링은 스마트폰을 꺼내 익명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좌표 밑에 숫자 6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메이링은 떨리는 손으로 그 숫자들을 키패드에 입력했습니다. 1, 2, 7, 9, 5, 3. 마지막 숫자를 누르는 순간 어디선가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휘잉하는 모터 소리와 함께 금속판이 좌우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래에서 희미한 조명이 새어나왔고 계단이 드러났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메이링은 허리춤에 권총을 만지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72시간이라는 데드라인이 그녀를 재촉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주변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벽면에는 형광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공기는 지상보다 훨씬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10m, 20m, 30m. 계단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메이링의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을 즈음 드디어 계단이 끝났습니다. 앞에는 두꺼운 강철 문이 서 있었고 문 옆 벽면에는 작은 디스플레이가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깊이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지하 100m였습니다. 강철 문은 이미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메이링은 권총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축구장 8개를 합쳐놓은 크기의 거대한 지하 공동이었습니다. 천장 높이는 40m는 되어 보였고 천장 전체에 수천 개의 LED 조명이 박혀 있어 나처럼 밝았습니다. 하지만 메이링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공간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공간 가운데에는 원통형의 물체들이 수직으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각각 높이가 20m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미사일들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메이링은 정신없이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0, 20, 30. 너무 많았습니다. 60, 90, 120.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마침내 세기를 끝냈을 때 총 150기였습니다. 150기의 완성된 미사일이 이곳 지하 100m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메이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난간을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중국 정보부의 예상은 한국이 연간 10에서 15기 정도를 생산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이미 150기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계속 이런 속도로 생산한다면 3년 안에 500기를 넘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DF-42로 보유량인 400기를 추월하는 숫자였습니다. 공포보다 먼저 든 생각은 경외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메이링은 난간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았습니다. 더 가까이서 봐야 했습니다. 계단을 따라 공장 바닥으로 내려가자 미사일들이 더욱 압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미사일의 표면은 매끈했고 검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상단부는 비어 있었습니다. 탄두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이것들은 플랫폼이었습니다. 위성을 실으면 우주 발사체가 되고 탄두를 실으면 무기가 되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메이링은 한 미사일 앞에 섰습니다. 표면에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작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28일. 불과 보름 전이었습니다. 메이링은 다른 미사일들의 명판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최근 3개월 안에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한국은 한 달에 10기씩 생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3배 속도였습니다. 갑자기 공장 한쪽에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메이링은 재빨리 미사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습니다. 메이링은 숨을 죽이고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침입자 신호가 감지되었다고 했습니다. 메이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들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탈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하 100m였습니다. 올라온 계단으로 다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10m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메이링은 결심했습니다. 뛰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미사일 뒤에서 뛰쳐나와 계단을 향해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추라는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이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까지 30m, 20m, 10m. 하지만 그 순간 메이링의 발이 바닥에 놓인 케이블에 걸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균형을 잃었고 그녀는 콘크리트 바닥에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권총이 바닥에 떨어지며 멀리 튕겨나갔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에서 따가운 통증이 느껴졌고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발소리가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메이링이 고개를 들자 5명의 남자들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한 명은 손전등을 그녀의 얼굴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그는 메이링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어떻게 이곳에 들어왔냐고 물었습니다. 메이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이 그녀를 꿰뚫어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어였습니다. 당신 말투를 들으니 조선족 같다고 했습니다. 메이링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되물으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라는 제스처였습니다. 메이링은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박지훈이라고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중국에서 왔죠? 박지훈은 메이링을 작은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벙커 한쪽 구석에 있는 유리로 된 방이었고 안에는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은 밖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고 박지훈과 메이링 단둘만 남았습니다. 박지훈이 의자를 권하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메이링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접어야 했습니다. 지하 100m에서 탈출구는 하나뿐이었고 그곳은 이미 봉쇄되었을 것이었습니다. 박지훈이 테이블 위에 태블릿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을 켜자 문서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당신네 나라가 우리를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이걸 보면 알 거라고 했습니다. 메이링은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 보고서가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문서에는 누리호의 군사적 의미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리호가 1.5톤 위성을 700km 궤도에 올렸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탄두를 싣고 13,000km를 날아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발사 시 중국 전역은 물론 미국 본토 전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메이링은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계산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의 평가였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이 누리호와 현무라는 양손의 검을 모두 가진 세계 유일의 비핵 국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ICBM 개발을 결정한다면 복잡한 누리호를 개조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검증된 현무의 고체 엔진을 조금만 키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메이링은 현무라는 단어에 반응했습니다. 중국 정보부도 그 이름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군사 전문가들의 충격적인 결론이 나와 있었습니다. 빠르면 6개월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비상시 기존 현무 미사일에 단을 쌓아 올리는 방식이라면 1년도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성능 검증까지 거쳐도 2년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1년 걸린다고 하는데 고체 연료 노하우가 더 앞선 한국이 더 느릴 이유가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메이링의 손이 떨렸습니다. 6개월. 그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은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지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만들지 않는 이유를 아냐고 물었습니다. 메이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지훈이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싱크탱크 CSIS의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평화를 사랑해서 참는 것이지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다. 건드리면 쏜다 그리고 닫는다. 이것이 누리호가 세계에 보여준 대한민국의 진짜 국격이다. 메이링은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드리면 쏜다. 그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박지훈이 태블릿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도 공격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메이링은 박지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저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슬픔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조선족이죠? 말투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메이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이링은 반발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메이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할머니는 한국 전쟁 때 북쪽으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함경도가 고향이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할머니의 나라를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메이링 자신도 놀랄 정도로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지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천안함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북한 어뢰에 맞아서 전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는 중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북한을 조종하는 진짜 적은 중국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증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을 보니 당신도 그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연구원들이 미사일 점검을 계속하고 있었고 기계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메이링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은 임무를 수행하러 온 스파이였습니다. 재진입 기술 데이터를 훔쳐서 베이징으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 앞에서는 그 임무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지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가둘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여긴 군사시설이 아니라 연구소이고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 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곳에서 본 것을 중국에 보고한다면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은 막고 싶다고 했습니다. 메이링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지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나가자고 했습니다. 메이링은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실을 나와 벙커를 가로질렀습니다. 150기의 미사일들이 양쪽으로 도열해 있었고 그 사이를 걷는 것은 마치 거인들의 숲을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박지훈이 한 미사일 앞에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이건 현무 5호의 개량형이라고 했습니다. 탄두 중량 8톤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비행 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메이링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만드냐고 물었습니다. 박지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살려고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들 사이에 낀 작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북쪽에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있고 서쪽에는 중국이 있고 동쪽에는 일본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으면 다시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든다고 했습니다.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이링은 그 말을 듣고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도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약한 나라는 짓밟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말한 우리는 중국이 아니라 조선이었습니다. 메이링은 자신이 누구 편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인 자신인가 아니면 조선족 할머니의 손녀인 자신인가? 바로 그때 메이링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가 온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자 발신자는 왕 국장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48시간 경과. 24시간 남음. 임무 수행하라. 메이링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간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재진입 기술 데이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하면 베이징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박지훈이 메이링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메이링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은 그녀의 거짓말을 알아챘습니다. 당신에게 시간이 없죠? 물었습니다. 메이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박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쟁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도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박지훈이 메이링을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계단이 아닌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벙커 한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버튼을 눌러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타면 조선소박 100m 지점 산속 출구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나가면 안전할 거라고 했습니다. 메이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메이링은 잠시 망설이다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악수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당신도 저도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메이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고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메이링은 벽에 기대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임무는 실패했습니다. 재진입 기술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50기의 미사일을 목격했습니다. 이 정보만으로도 베이징은 충격받을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밖은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메이링이 밖으로 나서자 작은 산속 공터였습니다. 주변은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메이링은 핸드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습니다.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부산으로 가서 중국 영사관에 연락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였습니다. 발신자는 왕 국장이었습니다. 메이링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왕 국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 메이링 동지, 지금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메이링이 대답했습니다. 거제 조선소 근처라고 했습니다. 왕 국장이 말했습니다. 임무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메이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메이링이 말했습니다. 미사일을 확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총 150기라고 했습니다. 모두 완성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왕 국장이 침묵했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후 왕 국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재진입 기술은? 메이링이 대답했습니다.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보안이 너무 철저하다고 했습니다. 왕 국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실패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메이링이 항변하려 했지만 왕 국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장 메이링 동지, 당신 고향이 연변 용정이죠? 메이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왕 국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장수련 여사와 남동생 장밍하오 군이 지금 용정시 공항국에 계십니다. 메이링은 숨이 막혔습니다. 왕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4시간 안에 재진입 기술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면 두 분 모두 국가안보법 위반으로 기소될 것입니다. 당신도 알죠? 그게 무슨 뜻인지. 메이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나무에 기대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왕 국장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임무를 완수하면 모두 안전하다. 실패하면 당신 가족은 끝이다. 선택하라. 통화가 끊겼습니다. 메이링은 나무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6살인 밍하오는 아직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평범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이링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딸이 베이징에서 공무원으로 일한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메이링은 일어섰습니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벙커로 다시 들어가서 재진입 기술 데이터를 훔쳐야 했습니다. 박지훈을 속이고 데이터를 빼내야 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했습니다. 메이링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메이링이 재빨리 손전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총이었습니다. 메이링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중국 특수부대였습니다. 왕 국장이 파견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메이링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백업팀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메이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명이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서서 뭔가를 조작했습니다. 폭약을 설치한 것 같았습니다. 메이링은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지훈에게 경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바로 그때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폭파된 것이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총 6명이었습니다. 모두 검은 전투복을 입고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메이링은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아까 빼앗긴 것과는 다른 예비 권총이었습니다. 메이링은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습니다. 안에는 비상사다리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특수부대원들과 마주칠 것이었습니다. 메이링은 사다리를 타고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이 철제 난간에 쓸려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0m, 20m, 30m. 숨이 가빠졌지만 계속 내려갔습니다. 지하 100m 벙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총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특수부대원들이 연구원들에게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거나 미사일 뒤로 숨고 있었습니다. 메이링은 한 특수부대원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권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멈춰. 중국어였습니다. 특수부대원이 돌아보며 총구를 메이링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메이링이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이 특수부대원의 어깨를 맞췄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다른 특수부대원들이 메이링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메이링은 미사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총알들이 미사일 표면에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바로 그때 벙커 입구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군이었습니다. 검은 전투복을 입은 군인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707이라는 숫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대대였습니다. 국내 대테러 작전을 담당하는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707 대원들과 중국 특수부대원들 사이에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소리가 벙커 안을 가득 채웠고 섬광탄이 터지며 하얀 빛이 번쩍였습니다. 메이링은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감쌌습니다. 귀가 먹먹해졌고 눈이 따가웠습니다. 교전은 3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중국 특수부대원들은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한 명씩 제압되기 시작했습니다. 메이링이 고개를 들었을 때 박지훈이 보였습니다. 그는 한 미사일 옆에 쓰러져 있었고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탄에 맞은 것 같았습니다. 메이링은 본능적으로 일어나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중국 특수부대원 한 명이 박지훈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메이링은 외쳤습니다. 안 돼. 메이링은 박지훈 앞을 막아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메이링의 왼쪽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며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소리치는 것이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박지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내려다보며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입모양을 보니 살아있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메이링은 미소를 짓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이 그녀를 삼켰습니다. 메이링이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의료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왼쪽 어깨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습니다. 총알이 관통했지만 뼈는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메이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메이링을 바라보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깨어났군요. 저는 국군기무사령부 이 대령입니다. 메이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령이 의자를 가져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연구원들을 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랬죠? 메이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족을 구하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박지훈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총을 맞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 순간 그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메이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도 사람이니까요. 이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사람이군요. 이 대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 특수부대원들은 모두 체포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중이고 나머지는 구금되었다고 했습니다. 외교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부인하겠지만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메이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박지훈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대령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 박사는 실종되었다고 했습니다. 교전이 끝난 후 그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중국 요원 한 명이 그를 데리고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메이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왕 국장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왔던 것입니다. 재진입 기술을 가진 박지훈을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메이링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령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아직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메이링은 이 대령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박지훈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령이 물었습니다. 어딘데요? 메이링가 대답했습니다. 부산 중국 총영사관입니다. 이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사관은 치외법권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메이링은 소리쳤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박지훈은 고문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 국장은 재진입 기술을 알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령이 침묵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메이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가져다 놓은 개인 소지품 가방에서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메이링은 가방을 열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발신자는 왕 국장이었습니다. 메이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왕 국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 메이링 배신자. 내가 우리 요원들을 쏘다니. 내 가족은 끝이다. 메이링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이라고 간청했습니다. 가족은 무고하다고 했습니다. 왕 국장이 비웃었습니다. 무고하다고? 내가 조국을 배신했는데? 이제 내 어머니와 동생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메이링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뭐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단지 가족만은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왕 국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왕 국장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연구원 박지훈에게서 재진입 기술 데이터를 받아내라고 했습니다. 12시간 안에 데이터를 전송하면 내 가족을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실패하면 내 어머니와 동생은 총살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이링은 숨이 막혔습니다. 12시간. 그것은 어머니와 동생이 살아있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메이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한국정보부 감시하에 있다고 했습니다. 영사관에 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왕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문제다. 방법을 찾아라. 우리는 지금 부산 총영사관에 있다. 박지훈은 아직 말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곧 입을 열 것이다. 내가 와서 설득하면 더 빠를 것이다. 12시간이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메이링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화면이 금이 갔습니다. 이 대령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메이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서 두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겨울에도 장갑 없이 얼어붙은 배추를 다듬으시던 어머니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밍하오는 아직 꿈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베이징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메이링 때문에 죽어야 한다니. 그리고 박지훈. 그도 자신의 아버지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천안함에서 전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수하지 않고 평화를 지키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고문당하고 있었습니다. 메이링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깨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부산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 대령이 말렸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상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메이링은 듣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옷을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령이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혼자 가려는 겁니까? 메이링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대령이 말했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영사관에 혼자 들어가면 나올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메이링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구하는 것과 박지훈을 구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메이링은 옷을 다 입고 이 대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메이링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영사관에서 나오게 되면 이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겁니다. 메일 읽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령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메일 읽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병원 로비로 향했습니다. 경비가 서 있었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이 대령이 지시한 것 같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12시간이면 내일 정오였습니다. 메일 읽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부산역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거제의 야경이 지나갔습니다. 메일 읽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선택을 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옳은 선택이 없을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후회가 가장 적은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메일 읽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가족도 살리고 박지훈도 구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메일 읽는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부산역에서 중국 총영사관까지는 지하철로 30분 거리였습니다. 메일 읽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왼쪽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붕대 밑으로 피가 스며 나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영사관 근처 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와 영사관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5층짜리 회색 건물이었고 중국 국기가 개양대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정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메일 읽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영사관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문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메일 읽는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메일 읽는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국가안전부 장 메이링이라고 했습니다. 왕 국장을 만나러 왔다고 했습니다. 경비원이 무전기로 연락했습니다. 메일 읽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어깨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메일 읽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뒤에서 닫혔습니다. 쿵 하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메이링의 마지막 탈출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살아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영사관 안으로 들어가자 왕 국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메일 읽는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결국 왔구나. 내 가족 때문이겠지. 메일 읽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 국장이 손짓했습니다. 따라오라는 신호였습니다. 메일 읽는 그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쪽에는 경비원들이 서 있었고 모두 권총을 차고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왔습니다. 왕 국장이 앞서 걸었고 메일 읽는가 뒤따랐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좁은 복도가 나왔고 복도 끝에 철문이 있었습니다. 왕 국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신문실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박지훈이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입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메일 읽는 보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지 말았어야 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메일 읽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박지훈은 평화롭게 연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 국장이 말했습니다. 박 박사는 아직 말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문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메일 읽는 왕 국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건 전쟁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왕 국장이 비웃었습니다. 전쟁 범죄? 우리는 전쟁 중이 아니다. 이건 정보 활동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배신자다. 내 가족은 이미 총살 명령이 내려졌다. 메일 읽는 몸이 굳었습니다. 왕 국장이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와 동생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둘 다 무릎을 꿇고 있었고 뒤에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메일 읽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왕 국장이 말했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집행을 멈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 박지훈이 재진입 기술을 넘기면 말이다. 메일 읽는 박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지훈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지 마십시오. 이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면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수백만 명이 죽을 것입니다. 제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메일 읽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왕 국장이 놀라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복도에서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영사관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왕 국장이 무전기를 꺼내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소리쳤습니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입니다. 707이 침투했습니다. 메이링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왕 국장이 무전기에 집중하는 사이 그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냈습니다. 왕 국장이 돌아보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메이링과 권총을 그에게 겨누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왕 국장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나를 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넌 중국 요원이다. 조국을 배신할 수 없을 것이다. 메이링과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이 왕 국장의 다리를 관통했습니다. 왕 국장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메이링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 요원이 아닙니다. 저는 조선족입니다. 그리고 제 할머니의 나라는 한국입니다. 왕 국장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가족은 끝이다. 이미 처형 명령이 내려졌다. 메이링은 박지훈에게 다가가 밧줄을 풀었습니다. 박지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까? 메이링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방을 나와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는 한국 특수부대원들과 중국 경비원들이 교전 중이었습니다. 한 특수부대원이 메이링과 박지훈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박 박사님 맞습니까? 박지훈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특수부대원이 말했습니다. 대피시켜드리겠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두 사람을 호위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총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특수부대원 한 명이 앞서가며 경로를 확인했고 나머지가 박지훈과 메이링을 가운데 두고 움직였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중국 경비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대원이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비살상 무기였습니다. 외교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정문을 나서자 영사관 밖에는 경찰차들이 줄지어 있었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기자들을 막아서며 길을 열었습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의료진이 박지훈을 들것에 눕혔습니다. 메이링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드디어 안전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박지훈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었습니다. 메이링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이 대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메이링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잘 해냈습니다. 당신이 권총으로 왕 국장을 제압한 덕분에 우리가 진입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메이링과 물었습니다. 제 가족은 어떻게 됐나요? 이 대령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조선족 가족을 불법 구금하려다 국제인권단체의 항의로 석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용정시 공항국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둘 다 무사해 보였습니다. 메이링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려 태블릿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국제 엠네스티와 휴먼 라이츠 워치에 긴급 연락했습니다. 그들이 즉시 중국 정부에 항의했고 유엔 인권위원회도 움직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제 여론을 의식해 당신 가족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베이징의 한국 대사관 보호 아래 있습니다. 곧 한국으로 올 수 있을 겁니다. 메이링은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살았습니다. 이 대령이 손을 내밀어 메이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망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우리 연구원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막았습니다. 메이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왕 국장을 쏘고 박지훈을 도운 그녀는 이제 중국에서 반역자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할머니의 나라였습니다. 할머니가 그리워하던 고향이었습니다. 메이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망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며칠 후 국제뉴스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CNN은 긴급 뉴스로 중국이 한국 영토인 부산의 중국 총영사관을 이용해 한국 과학자를 납치하고 고문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앵커는 이것이 국제법 위반이며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비난했습니다. BBC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중국이 두려워하는 한국의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누리호의 1만 3천 킬로미터 사거리가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인스 디펜스는 상세한 기술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가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에 중국이 필사적으로 재진입 기술을 훔치려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에게는 악몽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국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조차 두려워하는 기술력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그 힘을 평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건드리지 않으면 쏘지 않는다. 하지만 건드리면 반드시 쏜다. 그리고 1만 3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정확히 맞춘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메이링는 병원 침대에서 그 뉴스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옳았습니다. 약한 나라는 짓밟힙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 그 나라의 일원이 될 것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경남 거제시 장평동 해안가는 가을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다가 물러가고 있었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해변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지훈과 장미령이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장메이링의 한국식 이름이었습니다. 미령은 한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그녀의 공로를 인정해 특별귀화를 허가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자들의 목숨을 구했고 국가 기밀을 지켰다는 이유였습니다. 시민권 수여식에서 미령은 태극기 앞에서 선서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진정한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나라의 국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동생 밍하오도 한국에 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석방한 후 한국 대사관이 보호했고 안전하게 서울로 옮겼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것처럼 처리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한국 정보부가 비밀리에 구출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서울 가락시장 근처에서 작은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밍하오는 서울의 한 대학에 진학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령 자신은 국방과학연구소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정보 수집 방식과 기술 절도 수법을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한국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지훈과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만남이었지만 점차 개인적인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지훈이 그녀를 이곳으로 불렀습니다. 박지훈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년 전 이곳 지하에서 당신을 처음 만났죠. 미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 100m 벙커에서 150기의 미사일을 보았을 때의 충격, 박지훈과 눈이 마주쳤을 때의 떨림, 그리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총을 맞았을 때의 고통, 모든 것이 어제 일 같았습니다. 박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외교 갈등도 있었고 국제 여론도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겼습니다. 중국은 사과했고 왕국장은 체포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지켜졌습니다. 미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고문당하면서도 말하지 않았기에 기술이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박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저를 구하러 왔기에 제가 살았습니다. 당신이 왕국장을 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미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긴 거죠. 박지훈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이겼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박지훈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미령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드리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미령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은색 펜던트였고 무궁화 꽃 모양이었습니다. 미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지훈이 설명했습니다. 무궁화는 한국의 국화입니다. 영원히 피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당신도 이제 한국인이니까 이걸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령은 목걸이를 만지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훈이 목걸이를 꺼내 미령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미령은 펜던트를 만지며 거울처럼 맑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더 이상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 장메이링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장미령이었습니다. 박지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걸어볼까요? 미령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 모래가 부드러웠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미령이 물었습니다. 누리호는 어떻게 됐나요? 박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계속 발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통신위성을 성공적으로 올렸습니다. 평화로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령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높은 우주에 한국의 위성이 떠 있었습니다. 1만 3천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기술로 만들어진 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기가 아니라 평화의 도구였습니다. 박지훈이 말했던 대로였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기에 쏘지 않는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평화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드리면 쏜다. 그리고 닿는다. 미령은 이제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힘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약한 나라는 짓밟힙니다. 할머니가 한국 전쟁 때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달랐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평화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미령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제 자신도 그 평화를 지키는 일원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미령과 박지훈은 벤치로 돌아와 다시 앉았습니다. 박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전쟁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기술을 훔쳐갔다면 한국은 선제 공격을 고려했을 겁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걸 막았습니다. 미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막았습니다.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에 그 긴박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주황색 스펙트럼을 발견했을 때, 거제 지하 100m에서 150기의 미사일을 보았을 때, 박지훈 앞에서 총을 맞았을 때, 영사관에 들어가며 죽음을 각오했을 때,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고 평화를 지켰습니다. 미령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야겠어요.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박지훈도 일어섰습니다. 같이 가죠. 저도 장 여사님의 짜장면이 먹고 싶네요. 미령이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해변을 떠나 주차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바다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풍경, 이것이 그들이 지킨 것이었습니다. 미령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궁화 목걸이가 느껴졌습니다. 영원히 피는 꽃. 그녀도 이제 이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에, 할머니의 나라에. 차에 타며 미령은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왔어요. 할머니가 그리워하던 고향에 왔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켰어요. 바람이 그녀의 말을 실어 바다로 날려보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는 쏩니다. 그리고 1만 3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정확히 맞춥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시면 구독, 좋아요하고 댓글로 남겨주세요.